평생을 흙 묻혀가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 김영감은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70대의 노년은 그저 인생의 쉼표일 뿐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벼락은 예고 없이 떨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탄을 던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밥그릇처럼 우리 집의 공기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김영감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쉰다. 박 여사,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나 새로운 사람 생겼어. 뱃속에 내 아이까지 가진 사람이야.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꽉 쥔다. 영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70이 넘어서 왜 나이? 제정신입니까?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찬 낯선 타인의 눈동자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단 한 문장의 거짓말 앞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주는 무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지혜는 분노를 억누르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여자를 데려와 안방을 차지하려는 행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침착했던 성격을 살려 남편 몰래 김영감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통화 내역, 낯선 여자의 SNS, 그리고 그들이 자주 드나들던 카페까지. 지은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상황이 평범한 불륜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린다. 이 여자 과거가 너무 깨끗하잖아.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러운데. 지은은 김영감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묻는다. 아버님, 그 여자분 결혼은 하셨나요? 과거 이력은 좀 확인해 보셨고요. 김영감은 며느리의 날선 질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지켜주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사랑 타령을 늘어놓더군요. 며느리 지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명의로 된 강남의 노후 아파트와 노령연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본처인 박 여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방패 삼아 박 여사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수진을 감싸며 박 여사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매일같이 비명과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영감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고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질주하는 열차와 같았습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비웃듯 말한다. 어머니, 나이도 드셨는데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아이한테 안 좋으니까요. 김영감은 박 여사의 짐가방을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친다. 당장 나가. 내 인생 마지막 행복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날 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수진이 과거의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가방 속에 숨겨진 것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사기극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제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낱낱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던져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지요. 지혜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해 수진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그녀는 늘 재력 있는 노인들의 곁을 맴돌며 사랑이라는 가머니설로 재산을 가로채고 결국에는 빚더미만 남긴 채 사라지는 소위 실버 꽃뱀이었습니다. 지은이 확보한 자료 속에는 수진이 다른 노인들과 찍은 다정한 사진,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소송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이 증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가짜 사랑의 연극을 끝낼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지혜는 수진이 자주 가는 고급 카페의 매니저를 매수하고 그녀가 은밀히 다른 남자와 나누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진의 뱃속 아이가 사실은 김영감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적 단서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냥꾼은 덫을 설치했고 사냥감은 스스로 그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만족스러운 듯 웃는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이 노인네 재산은 전부 낼 거야. 멍청한 김영감. 지가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지혜는 멀찍이 서 수진을 지켜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혼잣말한다. 그래, 마음껏 즐겨.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이 곧 무너질 테니까. 수진은 여전히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영감의 마음은 이미 박 여사를 떠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과거에 벌였던 사기 행각을 법률 대리인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김영감에게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진의 실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지만 사람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잔인한 것도 없겠지요. 지혜는 시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영감의 생일날, 지혜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수진을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어색한 공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할 때 지혜는 아주 조용히 태블릿 PC를 식탁 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수진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사기 행각의 증거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눈이 점점 커졌고 그의 숟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지은이 고용한 사람들이 눈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날카롭고 천박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저 말없이 밥을 먹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 한순간에 진실 앞에 속절없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묻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이게 다 사실이 아니지? 수지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쓴다. 그래! 다 사실이야! 이 늙은이가 돈이라도 없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살아? 진작에 다 털고 나가려고 했다고! 김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차가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영혼은 바스라졌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럴 염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묵묵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챙겨 나가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조사를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꿈은 그렇게 감옥의 철창 안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회한과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했습니다. 김영감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는 수진의 뱃속 아이가 다른 남자의 핏줄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이 노년의 욕망 하나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끝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박 여사는 매일같이 그의 방문 앞에 따뜻한 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용서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의 정이 아직은 그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것은 함께 겪어낸 시간의 무게임을 말입니다. 김영감은 결국 방문을 열고 나와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영감은 흐느껴 울며 박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 내가 미쳤었어, 여보. 나를 용서하지 마. 그저 내 잘못을 씻을 수 있게만 해줘. 박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한다. 영감, 다시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따위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김영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박 여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는 며느리로서 그들이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게 남았지만 그 상처가 곧 그들의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굳은 살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가치들. 그것을 다시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바람은 결국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지나가는 것엔 파도였을 뿐 그 끝에 남은 것은 변함없는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했습니다. 김영감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저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쌓아 올린 70년 인생의 금자탑이 수진이라는 이름의 모래성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절망이었을까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진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추억이 아닌 자신의 탐욕이 낳은 끔찍한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평생 곁을 지켜준 아내 박 여사를 어떤 눈으로 보며 살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저 탐욕에 찌든 노인네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그는 수진이 남기고 간 텅 빈 통장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돈을 쫓다가 사람을 잃고 이제는 돈마저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가소롭기만 했습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평생 헌신한 사람을 내치고 이런 천벌을 자초했나? 김영감은 방문을 쾅 닫으며 벽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한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 잘못이 너무나 크니까. 김영감의 마음 속에는 이제 후회라는 이름의 회오리가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꼬박 앉아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아버지였는지 말입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발소리조차 그에게는 죄책감의 화살로 꽂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그를 향해 따뜻한 죽을 가져다 놓았지만 그는 감히 그 문을 열고 나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이 고통이 결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다리를 틀고 있던 탐욕의 결과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면 아주 작은 속죄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말입니다. 박 여사는 며칠째 식사를 거부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자신을 버리려 했고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기려 했지만 40년을 함께 살았던 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성껏 죽을 쑤어 남편의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한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 품으려 하는 위대한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아버님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에 서린 슬픔을 보며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문 앞에 내려놓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한다. 영감, 밥은 먹어야 해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 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몸은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한 4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할 순 없잖아요. 박 여사의 말 한마디가 방문을 통과해 김영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문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 했던 남편에게 오히려 다시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아내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영감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산도 젊은 여자도 아닌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던 아내라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박 여사의 인내는 단순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꽃뱀의 정체를 밝혀내어 집안을 정화했듯이 박 여사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탐욕을 꾸짖기보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용한 기다림을 택한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며 단단하게 다져진 그녀의 사랑은 그렇게 김영감의 무너진 자존심을 조금씩 보듬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마침내 김영감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겸손과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던 박 여사와 며느리 지은 앞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영감은 울먹이며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박 여사는 그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함께 울었습니다. 지은 또한 눈물을 훔치며 시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박 여사의 손을 잡는다. 여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당신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다 갚겠소?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내 잘못을 씻을 수 있게만 해주시오. 김영감은 지은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지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더 큰 파멸로 나아갔을 게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그날 이후 김영감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에 얽매여 비극을 초래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박 여사와 김영감은 매주 주말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희망으로 돌려주기 위한 속죄의 여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0대 시아버지의 늦바람 소동은
그렇게 한 가족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진심 어린 화해를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걸어갈 소중한 노년의 시간들 뿐입니다. 수진의 구속 이후 김영감은 마치 긴 꿈에서 깬 사람처럼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어왔던 새로운 인생이 사실은 시궁창보다 못한 사기극이었음을 인정하는 과정은 마치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수진의 과거는 끔찍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무려 4명의 노인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썼고 그들의 전 재산을 빼앗은 뒤 파산시키고 사라졌던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이 그저 수많은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 안방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박 여사의 따스함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수진과 함께 나누었던 불륜의 잔상과 탐욕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거실 구석에 앉아 며칠이고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살아왔던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김영감은 낡은 창밖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혼잣말하듯 말한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내치고 고작 이런 여자에게 내 인생과 가족을 팔아넘겼단 말인가. 김영감은 옆에 다가온 박 여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멈칫하며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여보, 나를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소. 그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매일같이 뼈저리게 느끼며 숙죄하며 살겠소. 박 여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깊은 생채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린 경험은 박 여사에게도 생존의 위협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생존 본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의 재산을 수진에게 넘기려 했던 그날의 공포가 여전히 그녀의 손끝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냉정하게 집안의 재산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이 미처 수진에게 넘기지 못한 나머지 재산들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제 김영감의 참회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수진의 재판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평범한 30대 여성이 혼자서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엔 무언가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사설 탐정과 함께 수진의 통화 내역을 딥숙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 주기적으로 입금하던 차명 계좌의 실체를 찾아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영감의 먼 친척이자 평소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는 김영감의 재산 상태를 수진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기극의 시나리오를 짜주던 배우의 뇌였습니다. 지혜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형제처럼 지내며 뒤로는 형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그 인간의 추악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이 증거를 모아 수진의 공범으로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혜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싸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역시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당신이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 당신을 가장 먼저 나락으로 밀어 넣은 사람이야. 지혜는 박 여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아버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해요.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을 김영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동생 같은 존재조차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영감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진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배우를 고발하는 과정은 지은에게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짓밟힌 가족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길은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안은 거대한 청소의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을 둘러싼 가짜 인연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진정한 가족의 결속뿐이었습니다. 지은의 날카로운 분석과 단호한 실행력은 무너져가던 가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은을 보며 독한 며느리라고 수군거렸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배후에 있던 친척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영감은 더 이상 예전의 권위적인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난 잘못들을 하나씩 기록하며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은 매일같이 박 여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남편을 향한 연민의 마음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노년에 이른 부부가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혜는 시부모님이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용히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이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예약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김영감은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겸손의 가치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풍족한 속에서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아왔는지를 거듭 깨달았습니다. 김영감은 노인정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쓸다 말고 허리를 펴며 박 여사에게 다정하게 말한다. 여보,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바쁘기만 했는지 모르겠소.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당신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네. 방 여사는 조용히 빗자루를 건네받으며 넓은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두 사람만의 노후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챙기며 살아요. 봉사활동 현장에서 사람들은 김영감을 보며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감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남은 여생을 오직 사회와 가족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족의 결속력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고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함께 고난을 이겨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재탄생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 여사 또한 남편의 참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현실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지만 그 폐허 위로 아주 조금씩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땀 흘려온 자신의 삶을 증명하듯 그 모든 결실을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공허함이 아니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에 가까웠습니다. 지혜는 묵묵히 시아버지의 그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녀는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재산 기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매몰차게 대했던 며느리가 정작 자신의 파멸을 막아주고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던 지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구나. 이 재산이 다시 누군가의 희망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속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혜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김영감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한다. 아버님, 지금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의 그 진심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예요. 제가 돕겠습니다. 김영감의 참회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피하려 했을 일들을 이제는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흙먼지가 마치
지난날의 잘못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하루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약이 된다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김영감과 박 여사 사이에도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밥상 앞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숟가락 소리만 냈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웃음 끝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가 옅게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상처를 억지로 들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소박한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변화였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음에도 정작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파멸 직전의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나서야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자신 또한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여사는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를 다듬으며 김영감에게 말을 건넨다. 영감, 오늘따라 날이 참 좋네요. 내일은 우리 봉사하는 센터에 가서 맛있는 국수라도 대접할까요? 당신 솜씨가 제법 늘었잖아요. 김영감은 뜰에서 꽃을 다듬다 말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좋지, 여보. 당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가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어. 이제야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이제 김영감의 집에는 화려한 가구도 과시하기 위한 명품도 없습니다. 그저 세 식구가 도란도란 모여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저 집은 참 평온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뼈아픈 후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덮어준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비로소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김영감의 가족에게도 일상의 평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의 소중함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오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박 여사 또한 예전에 온화하고 인내심 강한 모습에 더해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단단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지혜는 이제 이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책을 읽으며 함께 늙어가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시련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을 살아가라는 커다란 축복이었음을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지혜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다 김영감과 박 여사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한다.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이 지금처럼만 늘 건강하게 웃으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옆에서 늘 응원할게요. 김영감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뭉클한 표정으로 답한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게 된 건 다 너 덕분이란다. 이제 우리 세 식구 남은 세월 서로 아끼며 살자꾸나.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로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이겨내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김영감의 가족이 증명해낸 것처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을은 가장 험난한 폭풍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눈부시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막장 드라마가 아닌 잔잔하고 따뜻한 휴먼 다큐멘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